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일 토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이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을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8조 2천억 원에서 41조 1천억 원으로 45.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250만 원에서 3,744만 원으로 15.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3배 넘어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은 2년 전 한 차례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최고 45%로 오릅니다. 국세통계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907만 명이고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2.5% 늘어난 3,747만 원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41조 1천억 원으로 7.3%나 상승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중상층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합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고소득자의 월급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결국 이런 공제 방식 변경 이후 고소득층과 중상층 세부담이 커진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3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는 42%로 나뉩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 차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면서 고액 연봉자들 부담이 확대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이 뛰는 과표 구간으로의 전환이 빨라진다며 고소득자 세율까지 같이 뛰게 되면서 임금이 많이 오르는 근로자들이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속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에 허덕이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 의존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합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40%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그대로 둔 채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소득세수는 늘고 있는데 결정세액이 0인 이들이 36%나 된다는 것은 고소득 중상층 근로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소득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액 연봉자가 증가한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총 급여 1억 원 초과 억대 연봉자는 85만 2천 명, 즉 전체의 4.4%로 전년보다 5만 명 늘어났습니다. 5년 전인 2015년엔 59만 6천 명 수준이었는데 5년 새에 25만 5천 명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슬금슬금 줄어드는 세액공제 혜택도 직장인들 세금 부담 증가의 한 요인입니다. 2018년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가 됩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정부가 돈 쓸 곳이 늘어난 상황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세 과정에서 이들 고소득 중상층 계층의 조세 저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 5년간 1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또박또박 내는 월 평균 건보료가 5년 새 22,000원가량 훌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9년 건보보장률 64.2%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2년까지 70%라는 목표에 한창 부족할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 건보료율은 6.86%로 2017년 6.12%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직장인들이 2017년 월 평균 10만 276원가량의 건보료를 부담했다면 올해부터는 월 평균 12만 2,727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보료는 매년 2에서 3%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매년 1% 안팎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두세 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산 청구되는 장기 보험료까지 더하면 2021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 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되면서 매달 월급의 7.65%가 건보료 명목으로 빠져나갑니다.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연간 275만 원가량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 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건보료의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뒤 합산을 부과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동결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70% 넘게 뛰었습니다. 2017년 6.55%였던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4년 연속 인상되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당초 2022년까지 건보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 로드맵의 보험료율 인상폭을 연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 3년차인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고작 전년 대비 0.4%포인트 개선된 6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유통업체들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점포를 온라인 배송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정보기술을 투입해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CJ, 신세계 등 대형 유통그룹은 온 오프라인 사업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유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신세계그룹도 이마트와 쓱닷컴을 결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 매장의 신선식품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몰인 쓱닷컴은 물류망을 본격 확장한다는 것, 향후 이커머스 기업 인수합병에 이들 유통 대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희 보스턴 컨설팅그룹 아시아 태평양 유통부문 대표는 오프라인 기반에 익숙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M&A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패션, 뷰티, 리빙 등 신흥 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시작된 온라인 전문물 시장은 기존 유통업체가 참여할 공간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통그룹들은 기존 매장을 배송기지로 전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신생 이커머스 업체들이 혁신적인 새벽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는 점포 기반 배송 시스템을 통해 당일 배송, 즉시 배송 등 특화된 서비스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롯데마트는 점포를 자동화해 주문 2시간 이내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직원들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점포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보내면 후방에서 포장 과정을 거쳐 배송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화 점포입니다. 지난해 중계점과 광교점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2곳에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송 전 단계인 포장에 주안점을 두고 자동화 패킹 설비를 설치한 다크스토어도 올해 29개 점포로 확대해 점포의 물류 창고화를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새벽 배송은 별도 온라인 전용 센터에서 진행해 배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온라인몰인 쓱닷컴에서 새벽 배송을 전담하고 점포에서는 피킹 앤드 패킹 센터를 구축해 당일 배송에 대응하는 이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이마트 매장 110여 곳에 PP센터가 설치돼 하루 최대 배송 처리 물량이 1년 새 20% 늘어난 6만 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중순 현대식품관 투홈으로 새벽 배송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 상품을 새벽에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약 15만 명까지 늘어났고 매출도 목표치를 20% 넘게 달성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 고객 중심으로 관심을 모아 재구매율이 69%를 기록했습니다. 오프라인 점포의 매력을 되살리기 위한 점포 구조 조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체험형 공간으로 리뉴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뉴얼한 월계점은 전체에서 마트가 차지하는 면적을 30%대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 패션, 서점, 가전 등 전문점과 인기 식음료 브랜드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온라인 장보기가 대세가 되면서 마트만으로는 집객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은 아예 완전 무인 자동화 매장인 아마존고 컨셉트 매장을 들여왔습니다. 이경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장은 지난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주최한 2020 유동산업전망 세미나에서 매장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PP센터 등 온라인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리뉴얼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를 테넌트로 유치해 상품 신선도를 높이고 MZ세대 등 신규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020년 마지막 거래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92% 오른 3606.48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24.03포인트 상승한 3756.07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다우존스 30지수, S&P 500 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7.3%, 16.3% 상승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8.28% 올라 12,888.28을 기록해 3일 전 최고치였던 12,899.42에 근접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대폭인 43.6%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세계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축제를 즐긴 셈입니다. 증시가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위기는 세계 경제를 최악 상황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회복이 요원하지만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증시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자 공두박질 쳤던 뉴욕 증시는 지난해 3월 23일 바닥을 찍고 이후 무서운 속도로 상승장을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증시는 2009년 3월 9일에 바닥을 찍었지만 실업률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7년이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위기 이후 일자리 회복은 2023년 또는 그 이후로 예상됨에도 미국 증시는 위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 상승장을 걷고 있습니다. 2020년은 테슬라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2일 86.05달러였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31일 705.6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60억 달러에서 6,690억 달러로 9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를 포함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7대 기술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작년 말 3조 4천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애플은 2020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량 증가해 연말 기준 시총이 2조 2,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7대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연간 국내 총생산을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신년 초 미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입니다. 조지아주는 상원의원 2석을 두고 5일 결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 총 100석인 상원 의석을 공화, 민주 양당이 각각 50석씩 갖게 됩니다. 이때 부통령이 상원 의정으로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월가에서는 민주당이 2석을 다 차지하면 뉴욕 증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 증세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화당이 1석 이상을 확보하면 현재와 같이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구도가 유지되어 상원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윤재성 뉴욕 생명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 1년간은 경제 성장률이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다만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강도를 낮추고 잠재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미 고평가된 주식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분야별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가 나타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는 그린 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홈트레이닝 열풍으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 약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내부 통제와 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해 잇따라 외부 전문가 영입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초저금리 시대 생존을 위한 조직 슬림화도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융 주도권 싸움을 본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의 쓴맛을 본 하나, 우리금융은 내부 통제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조직 내 감사 부분을 신설한 우리금융은 감사원 출신인 신민철 이 사무차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존에도 감사부가 있었지만 이를 부사장급 임원 조직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 부사장은 감사원 재직 당시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금융권 감사를 깐깐히 진행했던 인물로 명성이 높다며 감사원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았던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신 부사장은 1992년 감사원에서 금융, 건설 등을 담당하는 감사관으로 부임한 뒤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최근까지 PwC 컨설팅 상임 고문을 지내는 등 외부 경험도 풍부합니다. 사모펀드 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 리스크 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장으로 이인영 김앤장 시니어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소비자 리스크 그룹은 고객의 투자자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상품의 위험 등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품 위험도와 고객 성향 등에 따라 투자 상품 판매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도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 또한 준법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 감시인인 왕호민 상무와 감사팀장인 김성주 본부장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조직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준법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펀드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데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들은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은행 산하 혁신 추진 조직인 디지털 혁신단을 신설하고 김혜주 전 KT 상무와 김준환 전 SK CNC 상무를 혁신단을 이끌 리더로 영입했습니다. 김혜주 상무는 국내 1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김준환 상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가로 은행권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AI 기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은행은 미래금융, 리테일, 자산관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돼 있던 조직을 디지털 리테일 금융으로 통합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 플랫폼 금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금융도 디지털 정보기술 데이터 등 기능별로 분리된 조직을 플랫폼 조직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사업 조직과 기술 조직 인재들이 함께 근무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기획, 개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ESG 강화입니다. 신한금융은 전략 지속가능 부분 산하의 ESG 기획팀을 신설했습니다. UN 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글로벌 운영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뱅킹 부문 대표인 박성현 상무가 CSSO 부사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탄소 제로 프로젝트와 ESG 통합 평가 모델 구축 등을 이끌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ESG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조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존 조직의 군살 빼기도 신년 인사의 트렌드입니다. 하나은행은 임원 중 전무 자리를 11개에서 6개로 줄이는 대신 상무 자리를 3개 늘렸습니다. 신한금융은 3단계로 운영되던 경영진 직위 체계를 부사장, 상무의 2단계로 축소했습니다. 우리금융도 부서를 기존 24개에서 19개로 5개 줄였습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중단했던 신용대출을 새해부터 재개합니다. 지난해 말 갑자기 대출 절벽에 몰린 서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재개를 용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고소득층 신용대출은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7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이날 오전 6시부터 다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은행으로서 마통 개설 중단은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다며 새해부터 고객 편의를 위해 대출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솔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의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23일부터는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용대출의 접수를 멈췄습니다. 새해 첫 영업일인 오는 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취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도 4일부터 대출을 취급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22일부터는 2천만 원이 넘는 모든 신용대출을 막는 초강수를 둔 바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없앴던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없애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생겨 대출 총량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4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1.0%에서 1.4%로 높입니다. 신용대출에선 0에서 0.25%까지 조였던 우대금리를 0.8에서 1.2%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에 적용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은 개인별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 초부터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80%를 초과하면 대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신용대출 재개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상품 우리원 하는 직장인 대출 판매를 이달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신용대출의 취급 재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돈줄을 죄라고 요구한 건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본 적정성 규제인 바젤3 기준을 도입한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비중을 급히 끌어내리면서 대출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바젤3를 도입한 은행은 매년 12월과 6월에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1월에는 대출 총량이 리셋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에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재개는 금융당국과의 교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을 죄기만 하려는 당국의 기조가 다소 변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가계대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에 작년 10월부터 부여한 월간 잔액 증가 한도 2조 원을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말에도 가계대출을 계속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민의 돈줄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새해 들어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신용자 대출과 고액 신용대출을 죄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1억 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 현황을 매일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고신용자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정부 논리는 금융의 기본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은행의 부실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